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스트레치 코드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15년이에요. 그리고 16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각 당에 따라 스트레치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정책이 어떻게 있느냐,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 또 하나는 또 국민연금에 스트레치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여기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의 부분들을 각 당에 따라 좀 보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관심 갖고 관련 활동 사항을 시작을 했고, 2017년 대선이 있었죠. 그때 저희가 또 각 대선주자 캠프 사람들을 모아놓고 관련 내용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100대 과제에 스토치 코드가 포함됐고, 또 특히 국민연금이 스토치 코드 채택을 하는데 그 내용을 포함시켰고요. 또 하나는 스토치 코드가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작년 7월 30일 날 도입을 했는데, 그때 코드를 도입하면서 그 수사차 책임 전문위원회라는 걸 그 기구를 만듭니다. 그 만들 때 저희가 명칭은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국민연금 산하에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게.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그 찬성을 그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에서 했었고, 그게 2017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했다가 스토치 코드가 도입되면서 스토치 코드라는 이름으로 통합시켜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뭐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지만 스토치 코드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 연사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요, 스토치 코드 연착륙을 위한 제언, 이렇게 해서 이행 점검 기구의 필요성, 이렇게 좀 했습니다. 사실 이행 점검 기구 하니까 이미 가입한 기관에서 긴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왜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기구가 필요하고 어떤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들을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업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월가에서는 그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팔아버림으로써 그 기업 가치를 대신하는 방식이 월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스토치 코드는 그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도입한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 됩니다. 물론 국제기구까지 합치면 뭐 EU라든지 또 ICGN 또 있죠. 거기 합치면 좀 많이 있지만은 아무튼 코드를 도입한 기관들이 20개가 넘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2014년도에 사실은 2010년도에 영국을 시작으로 그다음 캐나다가 도입했고 2014년도에 일본이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도입하면서부터 우리 아시아 지역 쪽에 스토치 코드 도입한 나라가 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지역이 지배구조, 특히 이제 지배구조 쪽에 많이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취약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확산되는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대부분 comply or explain, 그러니까 모범 기준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왜 못 따랐는지를 설명하라. 이런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성법 방식으로 보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치 코드 관련해서 뭐 국가별 세부 원칙 비교, 이거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쭉 보시면 스토치 코드를 도입한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 세부 규정이 이렇습니다. 이해상충에 대한 방지 정책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공시하고 있느냐,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정책 수립과 공시, 그리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공시,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결권 정책 수립하고 공시, 그리고 협력적인 의결권 관련돼서 공시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 ESG 이슈, 그리고 협력적인 주주 활동, 이런 어떤 내용들을 쭉 공시라든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기준을 찾아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는 쭉 다 전체 다 모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도입됐던 캐나다도 전체 규정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쭉 하고 있지만은
협력적 주주 관여 활동 부분은 없죠. 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일본이 어딨죠? 예, 일본 같은 경우가 쭉 하다가 여기 협력적 주주 관여 활동 부분들이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도입했을 때는 이 협력적 주주 관여 활동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 2017년도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우리나라의 나중에 그 수소시 코드를 아마 2016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코드를 제정을 하고 공표를 했죠. 그리고 보통 몇 년 주기로 바뀌는 어떤 개량도 있는데, 보통 일본에서는 이번에 17년 개정하면서 3년 주기마다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그런 경우를 적용한다면 아마 다음 개정 때는 이 협력적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스토시 코드의 원조국이죠. 원조국인데, 영국이 처음 도입, 2010년도에 처음 도입했을 때 comply or explain 방식, 연성법 방식으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apply and explain 방식으로 규정을 지금 이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정을 따라라, 그리고 설명하라. 아까 comply or explain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방식인 거죠. 적인 방식이에요.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아마 제가 볼 때 영국의 어떤 내용의 어떤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게 apply and explain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를 기존에 했던 스토시 코드 같은 경우 상장 기업에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의 개정법을 보시면 상장 기업 말고도 비상장 기업에 대한 자산, 그리고 부동산, 이런 부분까지 그 스토시 코드의 어떤 확장을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명확하게 지금 하나 표시된 게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기후변화라는 부분들을 포함한 ESG의 사안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시 코드와 ESG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좀 안이 올라와 있고요. 빠르면 이 개정안이 여름에 중으로 통과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스토시 코드 감시 기구가 있습니다. FRC라고요. 예, 재무보고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시 기구 같은 경우는 반민반관 형태예요. 아시죠? 위원장하고 위원장이보다 의장하고 부의장 같은 경우가 영국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구조고, 나머지 위원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FRC가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 회비 형식으로 좀 받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적인 내용들을 감시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과 동시에 어떤 사격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민반관 형식인데, 이 반민반관 형식이 FRC에서 스토시 코드에 대한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감시를 하는, 모니터링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는 모니터링을 할 때 티어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티어 1, 티어 2, 티어 3라고 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티어 3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어떤 개선 활동을 통해서 티어 3 같은 경우는 이미 하지 않을 만큼 올라와 있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티어 1, 티어 2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통 티어 1에 속해 있는 기관 투자자가 보통 처음에 발표를 자료 보니까 한 70% 넘더라고요. 70% 넘는 기관이 티어 1, 그만큼 어떤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고 있다. 스토시 코드 관련해서 베스트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는 의미 70% 이상이 되는 거죠. 나머지 30% 정도가 평범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FRC에서 티어링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스토시 코드 가입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소규모의 어떤 가입 기관도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토시 코드에서 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티어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주기 점검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공적연기금 GPIF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규모의 연기금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현재 700조 정도 되죠. 현재. 예. 최근 데이터로 하면 700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GPIF는 160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공적연금이에요.
그 일본의 GPIF가 사실은 뭐 스튜어드십 코드나 사회책임 투자 ESG 부분을 도입하면서 일본의 사회책임 투자 규모가 아주 급성장을 합니다. 전 세계 사회책임 투자의 자금의 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비결에는 분명히 GPIF가 있습니다. GPIF가 2014년도 5월 달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천명을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 7월 달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보고서를 2018년도에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8월 달에 ESG 리포트도 발간을 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할 좀 부분들이 아마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는데요. 2018년도에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웅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TCFD라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기에 2018년 12월 달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활동들을 좀 쭉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시점에서 좀 약간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얼마만큼 이런 글로벌 이니셔티브, 특히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가라는 것을 좀 말할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아마 여기 이 말을 좀 하시면 뭐 국민연구에서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좀 들으셔야 될 거 생각해요. 아마 4월 달이었던가요? 4월 달에 금투협하고 PRI하고 여기서 세미나를 이 장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패널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나오셨어요. 옆에 HSBC에 대한 분이 나오셨어요. HSBC에 계신 분들 계속적으로 TCFD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장님은 그 TCFD 자체의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네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장려할 일이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TCFD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사실 전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이슈에 너무나 무감각하다.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7년에 개정을 했죠. 14년도 도입하고 2017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개정을 할 때 개정 내용들이 어떤 큰 원칙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원칙 변경이 아니라 그 원칙에 대한 지침들을 그러니까 순서라고 추가하고 수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고쳤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나 좀 살펴보면 자산 소유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에셋 오너에 대한 실효적인 어떤 감시, 모니터링 부분들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자산 운용사의 자기 평가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이 집단적인 어떤 주주 협력, 관여 이 방식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을 했다. 예, 그리고 GPIF가 어떻게 그러면 위탁 운용사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느냐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GPIF 같은 경우는 그 책임 투자 어떤 질적 평가 항목에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들을 평가합니다. 그 스튜어드십 코드 항목 평가할 때 에쿼티 패시브 쪽에 30%까지 확대를 해요. 질적인 어떤 부분을. 그리고 액티브의 10%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받고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프락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요. 그 다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양적이고 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산을 할당을 하는 이런 어떤 방식입니다. 그때 중요한 어떤 질적인 평가의 내용들이 포커싱된 것이 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활동들, 뭐 정책이라든지 최근 활동이라든지 그런 인게이먼트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행이라든지 그리고 ESG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 내용들을 주로 포커싱해서 좀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2017년 1월 달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자료고 FSA라고 일본의 그 금융청이죠. 거기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일본이 얼마만큼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본 겁니다. 했을 때 뭐 97%, 94% 다 모두 이런 분이 어떤 컴플라이를 하고 있다. 나머지 익스플레인 방식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이 내용의 전체적인 보고서인 거고요. 저는 사실 이거 자체도 믿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듀 딜리전스를 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래도 하나의 트렌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죠. 2016년 12월 달에 도입을 했고요. 도입할 때 사실은 금융위원회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민간으로 이양을 하죠.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약간 석연치 않는 과정 속에서 민간으로 이양을 합니다. 물론 간치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입할 때는 중요한 것이 강조되죠.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의무 자율가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스토어코드는 자율가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연성 규범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원기관도, 이 감시기구가 아닙니다. 지원기관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시장조사 형식 방식으로 현재 도양을 파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7대 원칙이죠. 서서 책임에 대한 정책을 제정했는지 또 공개하는 것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0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처음 줬을 때의 자료고요. 이것은 어제까지 해서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그 중에 4개가 더 추가됐고, 참여 예정 기간이 29개 줄었죠. 그 중에 2개가 참여 예정 기간이라는 이것을 거치지 않고 2개가 가입했고, 여기서 2개가 또 이제 이행하는 참여 기간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개가 되어 있고요. 보면 특이할 점이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PF 운용사하고 기타가 좀 많습니다. 연기금 하나밖에 없죠. 연기금 국민연금인 거고요. 올해 사학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올해 연말까지 수소시코드 가입하겠다고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입을 하면 3대 연기금이 다 가입하게 될 것이고, 그 3대 연기금에 위탁받는 자산운용사들의 어떤 가입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참여 예정 기간 있죠. 앞으로 이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도입 의향서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한 수가 이제 29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보시면 기타가 많죠. 이 기타라는 항목이 보통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창투사, 또 PF, 창투사, 벤처캐피탈 이 2가지 방식으로 좀 많이 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전 슬라이드에 보시면 PF 하고 기타가 많이 늘어났죠. 이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좀 추적을 해보면 산업은행이 그 중심에 있어요. 산업은행이 스토치코드를 사실 확산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양적으로. PF하고 창투사라든지 벤처캐피탈 이쪽 부분들을 가입시키는데 그 방식들이 이거였습니다. 스토치코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점을 주고요. 자기들이 어떤 돈을 갖다가 위탁 운영할 때 2점을 주고요. 도입을 하겠다라고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한테 1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많은 PF 운용사하고 벤처캐피탈들이 많이 참여를 배그합니다. 배그하는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 가산점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스토치코드의 이행 기간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토치코드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해야만이 이 점수를 주게 되는 거고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여 예정사가 이제 위탁운용사 선정 후에 미참여할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산업은행의 평가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작년 2월달까지. 작년 1월달 그전까지 평가 내용에 이거 없었습니다. 미참여 시 어떤 페널티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게 저희 한국사회책임자 포럼이 작년 2018년 초에 스토치코드 관련해서 도입 예정기간하고 쭉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은 점수만 이렇게 좀 따려고 가입한 게 많다. 그리고 가입을 자기들이 약속했던 기간에 하지 않았다라는 기관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몇 개의 기관들이 그 점수로 인해서 공적 자금을 받았죠. 받아서 그걸 운영하고 있다. 근데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반영이 됐던 겁니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스토치코드 어떤 가점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받습니다. 이게 1차 산업은행이 올해 1차 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기간에 11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9개 기관이 스토치코드 가입 기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심사 통과하는 명단을 보시면 상당수가 스토치코드 가입 기간이거나 참여 예정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스토치코드에 대한 어떤 가입하고 참여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치코드 참여 예정 기간들 좀 봤습니다.
참여 예정 기간 도입 시기를 쭉 제가 또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여기까지죠. 2분기면 여기죠. 2018년, 2019년 2분기인데 여기에 아마 여러분 자료보다는 하나가 더 이미 참여 기간 등록돼 있어서 약간 작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 2분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부분들은 참여 예정 기간을 넘겨서 또 연기를 신청한 기간입니다. 합치면 정말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몇 년 동안 정말 스토시 코드의 가입 의향서만 내놓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스토시 코드하고 체리 피킹 많죠. 접시에 체리하고 심포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체리만 골라먹는 것을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체리 피킹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들인 거고요. 또 하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토시 코드의 이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소시코드 이건 가입한 기관들입니다. 가입한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의 지침을 갖고 있는데 그 지침하고 실제로 행사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태원 특정 죄송합니다만 최태원 회장 그 예를 들어봤을 때 보통 최태원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사면유력도 3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5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걸로 자기들 지침서로 다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결권 행사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회이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신들의 지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결권 행사 말고 이번에는 의결권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탁자 책임 활동들을 어떻게 공시하고 있느냐를 봤습니다. 제가 좀 오해가 소리가 있는데 여기는 공이라는 것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했다는 뜻이고요. 여기 이로 된 것이 했다는 뜻입니다. 착각 없이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공시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공시하고 있지 않더라. 공시하고 있는 것은 37%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스토시 코드를 정말 이행했느냐 아니냐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매경, 저희가 조사하고 있을 때 매경에서 한번 이 내용들을 다뤘더라고요. 다뤄서 이렇게 한번 나왔던 거고요. 공시 안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실제로 공시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공시했다 안 했다고 하면 공시의 수준 중요한데 여기서 마틴 커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니까 기업명, 관여, 이유, 목적, 범위, 과정, 관여성과 관여 성과 등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공시를 하고 있더라. 이건 공시의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 체리피킹 형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좀 더 공시 스토시 코드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한 기관도 열심히 스토시 코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관을 안 하면서도 무인승차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프리라이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제기하는 아젠다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토시 코드 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 공개는 상시적인 조직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오늘 중요한 어떤 아젠다로 저희가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한 조직의 형태를 누가 모니터링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시장조사의 기능을 맡고 있는데 그 지배구조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민사회가 단체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협회, 금융협회 쪽에서 할 것이냐? 다 모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금융위, 금감원 같은 경우 관치의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스토시 코드는 자율로 돼 있는데 왜 금융위, 금감원이 이걸 관여하느냐라는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다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왕분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사회가 한다고 봤을 때 얼마만큼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부분의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협회가 했을 때는 과연 같은 금융기관들이 모여있는 데서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본 스토시 코드 감시 기관을 봤는데 감시 기관보다는 약간 위원회 방식이 좀 있는 거고요. 공동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청하고 일본 금융청하고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 공동 사무국을 구성하고 스토시 코드에 대한 감시 기관은 전반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좀 마지막에 중요한 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산운용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산 소유자는 자산운용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그들의 자체평가 등을 이용해서 그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내부 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자산 소유자는 이러한 감시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산 운용자와 피투자 회사가 가진 회의 횟수, 기간만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들 간의 오고 간 대화의 질을 살펴봐야 한다. 이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부분을 쭉 보니까 사실 다 민간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대신 사무국은 정부하고 거래소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아직까지 결론 내린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관치를 좀 해결함과 동시에 그래도 민간했던 부분, 완전히 민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반민방관 형태의, 그게 FRC 같은 경우 반민방관 형태거든요. 반민방관 형태의 그런 이행 감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물론 그게 제가 말한 것이 어떤 정확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연착륙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행 기구, 감시 기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